구두를 닦던 소년의 손이 멈췄어요.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쪽지 한 장. 회장님, 손목시계에 도청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 사업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대신 펜을 들어 쪽지 뒷면에 적었어요. 제거할 수 있느냐?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작은 쪽지 한 장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불러올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마음 깊이 바라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도산대로 성원그룹 본사 뒤편 골목에는 작은 구두닦이 좌판이 하나 있었어요. 번화한 거리에서 살짝 벗어난 한적한 자리였죠. 좌판의 주인은 17살 소년 강시윤이었어요. 시윤이는 다른 구두닦이들과 달랐어요. 손님의 구두를 닦으면서도 늘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단골 손님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눈 대신 귀로 세상을 본다는 걸요. 선천적으로 청각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시윤이는 보통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어요. 시계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소리, 만년필 잉크가 마르는 소리, 심지어 사람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까지 느낄 수 있었죠. 그날도 시윤이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좌판 앞에 앉아 있었어요. 평일 오후는 늘 이렇게 보냈거든요. 오후 5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죠. 구두 밑창이 땅에 닿는 리듬, 보폭의 간격, 살짝 끌리는 왼쪽 발. 시윤이는 눈을 뜨지 않고도 알 수 있었어요. 배원식 회장님이 오셨구나. 성원그룹의 배원식 회장. 제게 서열 5위,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사업가였죠. 석 달 전 우연히 이 좌판을 발견한 뒤로 배 회장은 일주일에 2~3번씩 이곳을 찾았어요. 경호원도 수행 비서도 없이 혼자서요. 처음엔 시윤이의 구두닦기 실력에 반한 거였죠. 명품 구두장인도 혀를 내두를 만큼 섬세한 손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배 회장이 계속 이곳을 찾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이 좌판 앞에 앉아 있으면 묘하게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권력과 돈에 둘러싸인 삶 속에서 이 작은 공간만이 유일하게 거짓이 없는 곳처럼 느껴졌죠. 왔다. 배 회장이 낮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시윤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회장의 구두를 닦기 시작했죠. 왁스를 바르고 천으로 문지르는 익숙한 동작. 그런데 오늘따라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의 손목시계에서요. 파텍 필립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기계식 시계 특유의 톱니바퀴 소리는 익숙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섞여 있는 미세한 전자음은 처음이었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아주 작은 소리. 보통 사람은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였어요. 시윤이의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건 도청장치야. 시윤이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와 펜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글씨를 적었죠. 회장님, 손목시계에 도청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반응하지 마세요. 접은 쪽지를 배 회장의 손에 슬쩍 쥐어줬어요. 배 회장이 쪽지를 펼쳤죠.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해온 사업가답게 표정은 티끌만큼도 변하지 않았죠. 배 회장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쪽지를 뒤집었어요. 그리고 시윤이의 펜을 빌려 적었죠. 확실하냐? 시윤이가 다시 적었어요. 기계식 시계는 톱니바퀴 소리만 나야 해요. 그런데 작은 전자음이 섞여 있어요. 도청장치가 확실합니다. 배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파텍 필립은 순수 기계식 시계였죠.
전자음이 난리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시계를 선물한 건 아들 재민이었어요. 배 회장의 펜이 다시 움직였죠. 제거할 수 있느냐? 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 회장이 손목시계를 풀어 시윤이에게 건넸죠. 시윤이는 구두통 안에서 작은 정밀 드라이버 세트를 꺼냈어요. 원래는 구두 수선용이었지만 섬세한 작업에는 늘 유용했죠. 시윤이의 손끝이 시계 뒷면을 열었어요. 복잡한 무브먼트 사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보였죠. 쌀알보다 작은 검은색 칩, 최신형 초소형 도청 장치였어요. 시윤이는 숨을 죽인 채 핀셋으로 칩을 집어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작은 금속 구두약 통 안에 넣고 뚜껑을 꽉 닫았어요. 회장님, 이제 안심하세요. 금속 통 안에 넣으면 전파가 차단돼서 밖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배 회장이 시윤이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 보통이 아니구나. 시계 뒷면을 다시 닫고 배 회장에게 돌려드렸어요. 배 회장이 시계를 받아 손목에 찼죠.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이름이 뭐냐? 강시윤입니다. 시윤아, 너 대체 뭐냐? 그 소리를 어떻게 들은 거냐? 시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들려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 듣는 소리가 저한테는 들려요. 배 회장은 시윤이의 눈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어요.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었죠. 오히려 너무 맑아서 이 더러운 세상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 시계, 누가 선물한 건지 알고 싶으냐? 시윤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배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죠. 시윤아. 네. 나를 따라오너라. 시윤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내 귀가 필요하다. 시윤이는 배 회장의 눈을 바라봤어요. 이 손을 잡는 순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직감했죠. 평범한 구두 닦기 소년으로 살던 일상이 끝나고 전혀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될 거라는 거리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이 노인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권력자의 오만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절박함 같은 거요. 시윤이가 구두통을 챙겨 들고 일어섰어요. 배 회장과 함께 골목을 나서자 바로 앞에 성원그룹 본사 건물이 우뚝 서 있었죠. 정문으로 향하는데 양복 차림의 남자가 급히 뛰어왔어요. 경호실장 문태식이었어요. 문태식의 시선이 시윤이에게 향했어요. 구두통을 든 소년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죠. 회장님, 이 아이는 뭡니까? 태식아, 이 아이 데리고 올라가자. 문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이런 애를 본사에 들이시겠다고요? 내가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배 회장의 목소리에 칼날이 실렸죠. 문태식은 입술을 질끈 깨물며 시윤이를 훑어봤어요. 경멸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시윤이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대신 문태식의 심장 박동 소리에 집중했죠. 빠르고 불규칙했어요. 단순한 불쾌함이 아니었어요. 이건 불안이야.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심장 소리였죠. 세 사람이 본사 로비로 들어섰어요. 같은 시각 본사 건물 10층 부회장실. 책상 위로 배재민의 손에는 작은 수신기가 들려 있었어요. 아까까지 선명하게 들리던 아버지의 숨소리와 발소리가 어느 순간 뚝 끊겨버렸거든요. 재민이 수신기를 귀에 가까이 대봤어요. 잡음만 들릴 뿐이었죠. 뭐야? 재민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도청장치가 발각된 건가? 아니면 그냥 고장인가? 그때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본사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혼 미상의 소년이 동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민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소년? 그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죠. 아버지가 정문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구두통을 든 소년이 함께 걷고 있었죠. 재민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재밌네. 그는 중얼거리며 책상 위 액자를 바라봤어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죠. 아버지, 뭘 꾸미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재민이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었어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성원그룹의 왕자를 둘러싼 피의 게임. 그 첫 번째 수가 방금 놓인 거였죠. 성원그룹 본사 회장실 전용 엘리베이터. 시윤이는 배 회장과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20층 회장실로 올라가는 길이었죠. 배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윤아,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다. 말씀하세요. 이 회사 안에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 누군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오늘 내가 찾아낸 그 도청장치, 그게 시작이 아닐 거야. 배 회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어요. 내 곁에 있어라. 내 귀로 들리는 것들을 나한테 알려줘. 물론 대가는 주마. 시윤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건 단순한 구두 닦기 일이 아니었죠. 재벌가의 권력 다툼에 발을 들이는 거였어요. 하지만 시윤이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스쳤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17회, 매일 구두통을 들고 거리로 나서던 날들, 손이 트고 무릎이 까져도 불평 한 번 하지 못했던 시간들. 이건 기회일지도 몰라. 알겠습니다, 회장님. 배 회장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띵! 엘리베이터가 20층에 도착했어요. 시윤이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천장까지 닿을 듯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바닥에는 발이 푹 빠지는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면 한쪽에는 오래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시윤이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죠. 그 순간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죠. 아버지, 배재민이었어요. 재민은 문 앞에 서서 회장실 안을 훑어봤어요. 그의 시선이 시윤이에게 멈췄죠. 이 아이가 그 구두 닦기입니까? 재민아, 노크는 하고 들어와라. 급한 일이 있어서요. 재민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윤이 앞에 멈춰섰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이름이 뭐지? 시윤이는 재민의 심장 소리에 집중했어요. 느리고 안정적이었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심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감에 차 있었죠. 이 사람 무섭지 않은 거야. 강시윤입니다. 시윤이라. 구두 닦기가 왜 회장실에 있는 거지? 배 회장이 끼어들었어요. 내가 데려왔다. 이 아이가 필요해서. 네. 재민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아버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 건 알지만 구두 닦기 아이를 회장실에 들이시면 어떡합니까? 이 사진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 회사에서 내가 누굴 만나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배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재민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죠.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주제 넘었네요. 그는 몸을 돌려 문 쪽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문을 나서기 직전 시윤이를 돌아봤죠. 시윤이라고 했지? 우리 회사에 온 걸 환영해. 미소를 띤 얼굴이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어요. 시윤이는 재민이 걸어가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타는 소리,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그의 신원 조회해. 강시윤, 뒤를 털어봐. 뭐든 잡히는 거 있으면 바로 보고하고. 시윤이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 사람 나를 조사하려는 거야. 배 회장은 그런 시윤이의 표정을 읽었는지 나지막이 말했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느냐? 시윤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말해야 할까? 이건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이야기였어요. 회장님, 저 사람이 절 조사하라고 했어요. 신원 조회를 하래요. 배 회장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놀라는 기색은 없었죠. 그래, 역시 그렇겠지. 회장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시윤아, 무섭냐? 조금요. 그럼 지금이라도 나가도 된다. 강제로 붙잡진 않겠다. 시윤이는 배 회장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넓은 어깨가 언제부터인가 축 처져 있었죠.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의 등이 이렇게 외로울 수도 있구나. 안 나갈게요. 배 회장이 돌아봤어요. 위험할 수 있어. 알아요. 그래도 회장님 곁에 있을게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시윤이도 몰랐어요. 그냥 이 노인을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배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고맙다. 그때 시윤이의 귀에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실 천장 구석, 환풍구 안쪽에서 나는 아주 작은 전자음이었죠. 시윤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왜 그러냐? 시윤이가 천장을 가리켰어요. 저기에도 있어요. 배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회장실의 도청장치라니. 이건 손목시계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죠. 손목시계는 외부에서 접근해야 설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실 천장은 달랐죠. 내부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위치였어요. 회장님, 여기서 하신 말씀 다 들렸을 수도 있어요. 배 회장의 주먹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들 재민이 방금 웃으며 나간 그 문을 노려봤죠. 그래,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구나. 회장은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이 늙은 호랑이가 눈이 멀어서 제 새끼 발톱도 못 봤구나.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자책이 담겨 있었어요. 평생을 재계에서 싸워온 사람이었죠. 숱한 배신과 음모를 뚫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정작 제 아들의 칼날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시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건 사업 이야기가 아니었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피가 섞인 배신이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10층 부회장실. 재민은 책상 위에 올려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회장실의 음성 파형이 실시간으로 떠오르고 있었죠. 안 나갈게요. 위험할 수 있어. 알아요. 그래도 회장님 곁에 있을게요. 재민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충성스러운 강아지를 하나 주었네, 아버지. 그는 의자에 깊이 기대앉으며 중얼거렸죠. 근데 그 강아지, 좀 특이하네. 시계에서 도청장치를 어떻게 알아챈 거지? 그리고 방금 그 말. 재민이 녹음을 되감아 들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통화한 걸 어떻게 들었지? 재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 거리에서 내 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말이 안 되는데. 그의 손가락이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저의 귀가 뭔가 이상해. 보통이 아니야. 재민의 손가락이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일단 지켜보자. 정체가 뭔지 알아낼 때까지. 화면 속 음성 파형이 갑자기 뚝 끊겼어요. 재민의 눈썹이 찌푸려졌죠. 또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신호 없음. 회장실 도청장치마저 발각된 거였어요. 재민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죠. 이 새끼가.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구두 닦기 소년 강시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봤어요.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좋아. 내 정체가 뭔지 알아내주마. 재민이 전화기를 들어 올렸어요. 나야. 강시윤이라는 애 조사 결과 나오면 바로 보고해. 그리고 하나 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그 애가 살던 곳, 주변 사람들 전부 낱낱이 다 뒤져봐. 약점이 뭔지 찾아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져와. 전화를 끄는 재민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칼을 꺼내셨으니 나도 준비해야지. 성원그룹의 조용한 전쟁. 그 두 번째 막이 올랐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때마침 여름방학이라 시윤이는 매일 아침 성원그룹 본사로 출근했죠. 배 회장이 마련해준 작은 사무실이 생겼어요. 직함은 회장 특별보좌. 뭘 하는 자리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회장이 직접 만든 자리라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죠. 시윤이의 일은 단순했어요. 회장과 함께 다니며 주변의 소리를 듣는 것. 회의실에 도청장치가 있는지, 누군가 몰래 녹음을 하는지, 사람들의 심장 박동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시윤이의 귀는 회장의 눈이 되어 주었죠. 이 일주일 동안 시윤이 덕분에 막아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인수합병 회의 전날 회의실에서 도청장치를 찾아냈고 거래처 사장과의 미팅에서 상대방이 몰래 녹음하는 걸 알아채기도 했죠. 배 회장은 시윤이에게 말했어요. 내 귀는 이 회사에서 돈보다 귀하다. 하지만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애가 대체 뭔데 회장님 옆에 붙어 다니는 거야? 구두 닦기 출신이래. 회장님이 치매 오신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시윤이의 귀에는 온갖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익숙한 소리였죠. 보육원에서 학교 다닐 때도 늘 들었으니까요. 쟤는 부모가 버린 애래. 불쌍하긴 한데 같이 놀긴 좀. 시윤이는 애써 무시하며 자신의 일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죠. 금요일 오후 배 회장의 비서실장 한정숙이 시윤이를 찾아왔어요. 시윤아, 잠깐 얘기 좀 할까? 한 실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평소에 시윤이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죠. 무슨 일이세요? 이것 좀 봐. 한 실장이 내민 건 서류 봉투였어요. 시윤이가 봉투를 열자 안에서 사진 여러 장이 쏟아졌죠. 시윤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진 속에는 시윤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윤이가 모르는 장면들이었죠. 누군가와 돈을 주고받는 모습, 낯선 남자와 밀담을 나누는 모습, 심지어 성원그룹 기밀 문서를 들고 있는 모습까지. 이게 뭐예요? 저 이런 적 없어요. 시윤아, 나도 믿고 싶어. 근데 이 사진들이 오늘 아침 임원진한테 전부 돌았어. 한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회장님이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어. 안건이 회장 특별보좌의 산업 스파이 혐의래. 시윤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산업 스파이. 이건 완전히 조작된 거였어요. 하지만 사진은 너무나 정교했죠. 평생 사진 한 장 제대로 찍어본 적 없는 시윤이 눈에도 그건 진짜처럼 보였어요. 요즘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건가? 회장님은요?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회장님은 지금 외부 일정 중이셔서 연락이 안 돼. 시윤이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회장님이 주신 직통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어요. 이번엔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죠. 안 돼. 안 돼. 그때 누군가 시윤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경호원이었죠. 회장 특별 보좌직은 오늘부로 정지입니다. 사무실 출입증 반납해 주세요. 뭐라고요? 부회장님 지시입니다. 시윤이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렇게 빨리 손을 쓸 줄은 몰랐어요. 재민이었죠. 그가 이 모든 걸 꾸민 거예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강시윤, 문태식이었어요. 경호실장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 있었죠. 부회장님이 찾으신다. 따라와. 경호실장님, 저 억울해요. 저런 짓 한 적 없어요. 그건 부회장님께 직접 말씀드려. 문태식의 손이 시윤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 악력이 아팠죠.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멈췄어요. 부회장실 문이 열렸죠. 재민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왔구나. 재민이 돌아섰어요. 그의 손에는 시윤이의 서류가 들려 있었죠. 강시윤, 17살. 서울시립보육원 출신. 5살 때 친부모에게 버림받았고 이후 3번의 입양이 전부 파양으로 끝났네. 시윤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건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과거였죠. 3번이나 버림받은 애가 우리 아버지한테 붙었어? 뭘 노린 거지? 돈? 아니면. 재민이 시윤이 앞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회사 기밀?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진들은 뭐야? 재민이 사진들을 시윤이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합성이에요. 저 저런 짓 한 적 없다고요. 합성인지 아닌지는 경찰이 판단하겠지. 재민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아, 경찰 얘기 나와서 말인데. 나 너 고소하려고. 네. 산업 스파이 혐의. 유죄 나오면 최소 5년이야. 미성년자라 좀 봐준다 해도 소년원은 가야겠지? 시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억울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죠. 부회장님, 제발 믿어주세요. 저 정말 믿어달라고? 재민이 피식 웃었어요. 3번이나 버림받은 애를 누가 믿어?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시윤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그때 재민이 한 발 더 다가왔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죠. 순순히 사라지면 고소는 취하해 줄게. 여기서 손 떼고 아버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그럼 내 인생은 살려줄게. 시윤이는 재민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그저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만 있을 뿐이었죠. 생각할 시간 줄게. 내일까지. 재민이 손짓했어요. 문태식이 시윤이의 팔을 잡아 끌었죠. 부회장실 문이 닫혔어요. 시윤이는 복도에 홀로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죠. 회장님을 만날 수도 없고 누구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17회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죠. 이 모든 게 그날 시작됐어요. 회장님 시계에서 도청장치를 발견한 그날부터요. 도와주려던 게 죄가 됐어요. 결국 자신은 또 버림받는 건가? 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많이 답답하시죠? 아무 잘못도 없는 시윤이가 조작된 사진 하나로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어버렸어요. 도와주려다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내일까지 선택하라는 협박까지 받았죠. 이 아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도망칠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틸까요? 다음 이야기에 그 답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함께 들어주세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시윤이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죠. 보육원 방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보냈어요. 재민이 준 기한은 오늘까지였죠. 순순히 사라지면 고소 취하. 버티면 소년원. 어떻게 해야 할까? 시윤이가 겨우 몸을 일으켰을 때
문 밖에서 다급한 노크 소리가 났어요. 시윤아, 잠깐 나와봐. 보육원 원장님 목소리였죠. 문을 열자 원장님 얼굴이 어둡게 굳어 있었어요.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시윤아, 미안하다. 원장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너 오늘 당장 나가야 할 것 같아. 네? 갑자기 왜요? 아까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 범죄 혐의자를 시설에 둘 수 없다고. 당장 퇴소 조치하래. 시윤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복도 끝에 양복 차림의 남자 2명이 서 있는 게 보였죠. 그 남자들 어제 본사에서 봤어요. 문태식 경호실장 부하들이었죠. 원장님, 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이거 다 조작된 거예요. 나도 알아, 시윤아. 근데 위에서 압력이. 원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윤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12살 때부터 5년을 살았던 곳이었죠. 짐을 쌀 시간도 없었어요. 가진 거라곤 입고 있는 옷과 낡은 구두통 뿐이었죠. 보육원을 나선 시윤이는 거리를 걸었어요. 갈 곳이 없었죠. 연락할 친척도 없었어요. 이 넓은 서울에서 시윤이는 완전히 혼자였죠.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성원그룹 본사 앞으로 향했어요. 회장님을 만나면 뭔가 달라질지도 몰라요. 회장님이라면 내 말을 믿어주실 거예요. 시윤이는 본사 건물 맞은편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점심시간이 지나고 해가 기울기 시작했죠. 그때 검은색 마이바흐가 본사 정문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회장님 차였어요. 시윤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차를 향해 뛰어갔죠. 회장님. 차가 멈췄어요. 시윤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하지만 차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검은 썬팅 유리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잠시 후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윤이를 지나쳐서 지하주차장 입구로 사라졌죠. 시윤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회장님이 창밖을 보고 계시지 않다는 걸. 회장님. 시윤이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회장님도 날 버린 건가? 그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어요. 아니야, 회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죠. 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실은 배 회장의 차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회장이 창밖을 보려는 순간 문태식이 가로막았죠. 회장님, 저건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냥 지저분한 것들이요.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문태식의 몸이 창문을 완전히 가렸어요. 배 회장은 창밖을 보지 못한 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시윤이가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요. 한편 거리에 주저앉아 있던 시윤이에게 누군가 다가왔어요. 아까 보육원에 왔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야, 그 구두통 이리 내놔. 뭐요? 부회장님 지시다. 증거물 회수하래. 시윤이의 손이 구두통을 꽉 움켜쥐었어요. 이 안에는 도청장치 칩이 들어있었죠. 회장님 시계에서 꺼낸 그 칩.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물증이었어요. 싫어요. 못 줘요. 이건 제 거예요. 남자가 피식 웃었어요. 야, 좋게 말할 때 내놔. 안 그러면. 남자의 손이 시윤이의 멱살을 잡았어요. 구두통을 빼앗으려 했죠. 시윤이는 필사적으로 버텼어요. 안 돼요. 이건 못 줘요. 이 새끼가. 남자의 주먹이 날아왔어요. 시윤이의 뺨을 때렸죠. 입술이 터지고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시윤이는 구두통을 놓지 않았어요. 야, 사람들 본다. 일단 빠져. 다른 남자가 주위를 살피며 말했어요.
지나가던 행인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죠. 즉, 운 좋은 줄 알아. 남자가 시윤이를 밀쳤어요. 시윤이가 바닥에 나동그라졌죠. 부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오늘 자정까지 연락 없으면 내일 아침 고소장 접수한다고. 남자들이 사라졌어요. 시윤이는 바닥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했어요. 온몸이 떨렸죠.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어요. 억울함.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시윤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터진 입술에서 피가 흘렀지만 닦지 않았죠. 구두통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도망칠까? 지금이라도 서울을 떠나면 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 그게 쉬운 길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평생 범죄자로 남는 거였죠. 조작된 사진, 거짓 자백서. 그게 자신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시윤이는 고개를 들어 성원그룹 본사를 올려다봤어요. 저 높은 곳에서 자신을 짓밟은 사람들이 있었죠. 도망 안 쳐. 시윤이가 중얼거렸어요. 끝까지 버틸 거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시윤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고개를 돌리자 비서실장 한정숙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죠. 실장님. 쉿, 여기서 말하면 안 돼. 나 따라와. 한 실장이 주위를 살피며 시윤이를 이끌었어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간 뒤 그녀가 봉투를 내밀었죠. 이거 회장님이 주신 거야. 회장님이요? 회장님이 너 찾고 계셔. 내일 아침 7시 여기로 와. 봉투 안에는 주소가 적힌 쪽지와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회장님이 절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야? 회장님이 널 얼마나 걱정하시는데. 한 실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시윤아. 나도 무서워서 연락 못했어. 부회장님 쪽에서 다 감시하고 있거든. 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죠. 버림받지 않았구나.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고맙습니다, 실장님. 내일 꼭 와. 거기서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야. 한 실장이 사라졌어요. 시윤이는 봉투를 가슴에 품었어요.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보였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일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시윤이는 구두통을 단단히 쥐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긴 밤이 될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새벽 6시. 시윤이는 밤새 뜬 눈으로 밤을 보냈어요. 시윤이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온몸이 뻣뻣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져 있었죠. 1시간 뒤 시윤이는 성북동 골목 앞에 서 있었어요. 고급 주택가였죠. 높은 담장 너머로 오래된 한옥 지붕이 보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한 실장이었죠. 왔구나. 들어와. 시윤이가 안으로 들어섰어요. 넓은 마당을 지나 한옥 대청마루에 누군가 앉아 있었죠. 배원식 회장이었어요. 회장님. 시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배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시윤이에게 다가왔죠. 시윤아. 회장님,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사진들 전부 조작이에요. 저 산업 스파이 아니에요. 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배 회장이 시윤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알아. 네. 내가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 배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근데 확신이 없었다.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움직이지 못했어. 회장의 얼굴에 자책이 어렸어요. 이 늙은이가 겁이 났던 거야.
내 아들을 의심한다는 게 쉽지 않더구나. 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어제 차가 그냥 지나갔잖아요. 저 거기 있었는데. 배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내가 널 못 봤다. 태식이가. 그 녀석이 창문을 가리고 못 보게 했어. 경호 실장님이요? 그래. 그리고 재민이한테 들었다. 내가 자백하고 합의금 받고 도망갔다고. 그 말을 믿을 뻔했어. 시윤이의 눈이 커졌어요. 그런 적 없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알아. 한 실장이 진실을 알려줬지. 내가 맞으면서도 안 도망갔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고. 시윤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죠. 미안하다, 시윤아. 이 늙은이 때문에 내가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회장님. 회장님 잘못 아니에요. 배 회장이 시윤이를 대청마루로 이끌었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죠. 이제 얘기해보자. 내가 가진 게 있다며? 시윤이가 구두통을 열었어요. 작은 금속통을 꺼내 귀에 대봤죠. 잠시 집중했어요. 전자음이 안 들려요.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그제야 뚜껑을 열었어요. 그 안에 쌀알보다 작은 검은색 칩이 들어 있었죠. 이게 그날 회장님 시계에서 꺼낸 도청장치예요. 배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걸 아직 가지고 있었구나. 네. 이거면 누가 도청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분명 송신 기록이나 뭔가 있을 거예요. 배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실장. 네, 회장님. 예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도움받던 곳 있잖아. 거기 연락해. 이 칩 분석 맡기고 이번 일은 각별히 조심해라. 한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절대 모를 겁니다. 그녀가 칩을 받아 나갔어요. 배 회장이 시윤이를 바라봤어요. 시윤아, 내가 알아야 할 게 있다. 말씀하세요. 태식이가 재민이 편이었어. 처음부터. 시윤이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날 문태식의 심장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빠르고 불규칙한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소리였죠. 알고 있었어요.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역시 내 귀는 틀리지 않는구나. 배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재민이 그 녀석이 내 자리를 노리고 있어. 이사회를 움직여서 나를 쫓아내려고 해. 회장님을요? 그래. 건강 문제를 빌미로 삼으려는 것 같더구나. 작년에 쓰러진 적이 있거든. 시윤이의 눈이 커졌어요. 내가 물러나면 재민이가 회장이 돼. 그게 그 녀석 계획이야. 그런데 왜 저를? 내가 내 곁에 있으면 불리하니까. 내 눈과 귀가 되어주는 내가 눈엣 가시였던 거지. 시윤이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자신은 그저 거추장스러운 존재였던 거예요. 재민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눈과 귀였던 거죠. 시윤이는 그날 밤 별장에서 잠을 잤어요. 회장님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며 데려온 별장이었죠.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누우니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한 실장이 급히 들어왔어요. 회장님, 분석 결과가 왔습니다. 뭐래? 중간 결과인데요. 한 실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이 도청장치, 성원그룹 보안팀에서만 쓰는 장비일 가능성이 높대요. 시중에선 절대 구할 수 없는 거라고. 배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가능성? 확실한 건 아니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수신 기록 추적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대요. 배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서둘러 달라고 해. 한 실장이 나갔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배 회장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죠. 아직 단정할 순 없다. 하지만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만약 정말 재민이라면 이번엔 피하지 않겠어. 배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죠. 시윤아. 네, 회장님. 내 누명을 벗겨주마. 그리고 그 녀석들이 한 짓 전부 세상에 드러내줄 거다. 시윤이가 일어섰어요. 저도 돕겠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 알아요. 그래도 할 거예요. 시윤이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회장님이 저를 믿어주셨으니까요. 이번엔 제가 회장님을 도울 차례예요. 배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다, 시윤아.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레가 임시 이사회야. 재민이가 거기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할 거다. 그럼 그때까지 준비해야겠네요. 그래.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도청장치만으로는 부족해. 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저한테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 시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회장님이 도청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반대로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듣는다고?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요. 시윤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제 귀로 뭔가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부회장님 쪽에서요. 배 회장이 시윤이를 바라봤어요. 위험해. 알아요. 그래도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배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생각해보마. 확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시윤이는 알 수 있었죠. 이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모레 임시 이사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것. 시윤이는 문득 생각했어요. 만약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그땐 정말 끝일지도 모른다고. 임시 이사회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시윤이는 새벽부터 눈이 떠졌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었어요. 모든 게 결정되는 날. 배 회장이 시윤이를 불렀어요. 준비됐나? 네, 회장님. 시윤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젯밤 시윤이는 회장님의 허락을 받고 성원그룹 본사 근처까지 갔었어요. 10층 부회장실 방향으로 귀를 기울였죠. 마침 부회장실 창문이 환기를 위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가 시윤이의 귀에 파동처럼 전해졌죠. 벽 너머, 복도 너머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시윤이의 귀. 그리고 들었어요. 재민과 문태식의 대화를. 내일 이사회에서 확실히 끝내야 해. 준비 다 됐습니다. 이사 과반수가 부회장님 편입니다. 아버지 건강 문제 자료는 작년 쓰러지신 거 의료 기록 전부 확보했습니다. 좋아. 그리고 그 구두 닦기 애건은 고소장 접수 완료했습니다. 이사회 끝나면 바로 체포 들어갑니다. 조작 사진 원본은 내 컴퓨터에만 있으니까 걱정 마라. 흔적은 다 지웠어. 시윤이는 그 대화를 한마디도 빠짐없이 기억했어요. 회장님께 전부 보고했죠. 그리고 회장님은 웃었어요. 잘했다, 시윤아. 이제 내 차례구나. 오전 10시 성원그룹 본사 대회의실. 임시 이사회가 시작됐어요. 길고 넓은 테이블에 이사진이 앉아 있었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재민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 안건은 하나입니다. 회장님의 건강 문제로 인한 경영 공백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재민이 서류를 꺼냈죠. 작년 회장님께서 쓰러지신 이후 경영 판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산업 스파이를 회장 특별보좌로 임명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저는 회장님의 잦은 퇴임을 건의합니다.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위기가 재민 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그때 배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잠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재민아, 내가 말한 산업 스파이. 그 아이 말이냐? 네. 강시윤이라는 애입니다. 이미 고소장도 접수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말이다. 배 회장이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어요. 쌀알보다 작은 검은색 칩이었죠. 이게 뭔지 아느냐? 재민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이건 내 시계에서 나온 도청장치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이 장비는 우리 회사 보안팀에서만 쓰는 특수 장비더구나. 시중에선 절대 구할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 배 회장의 시선이 문태식을 향했어요. 태식아, 내가 설명해 볼래? 문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수신 기록을 추적했더니 신호가 전송된 곳이 있더구나. 배 회장이 재민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부회장실이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재민이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근거 없는 소리를. 근거? 배 회장이 피식 웃었어요. 어젯밤 내가 태식이랑 나눈 대화, 내가 다 알고 있다. 재민의 눈이 흔들렸어요. 오늘 이사회에서 확실히 끝내야 한다고 했지? 이사 과반수가 내 편이라고? 내 건강 문제 의료 기록 확보했다고? 회의실의 이사들이 술렁였어요. 자신들의 이름이 거론됐다는 걸 눈치챈 거죠. 그리고 구두 닦기 애 고소장 접수했다며? 이사회 끝나면 바로 체포한다고?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그걸 내가 도청을 좋아하길래 나도 해봤다. 배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기계가 아니라 사람 귀로 말이야.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시윤이가 들어왔죠. 재민의 눈이 커졌어요. 이 아이가 내 목소리를 전부 들었다. 벽 너머에서 시윤이가 재민을 바라봤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산업 스파이가 아닙니다. 시윤이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부회장님이 조작한 겁니다. 사진도 자백서도 전부 거짓이에요. 재민이 이를 악물었어요. 이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거리에 구두 닦기를. 그때 한 실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추가 분석 결과입니다. 뭐가 나왔나? 강시훈 군이 들은 대화 중에 원본은 내 컴퓨터에만 있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걸 단서로 추적했습니다. 한 실장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조작 사진의 원본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편집된 날짜와 장소가 확인됐습니다. 어디서 편집됐나? 성원그룹 본사 10층 부회장실 컴퓨터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재민이 뒷걸음질 쳤어요. 이건 조작이야. 다 조작된 거라고. 배 회장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재민아.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내가 내 아들이라서 믿고 싶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넌 날 도청하고 내 자리를 빼앗으려 하고 죄 없는 아이한테 누명까지 씌웠어. 재민이 고개를 떨궜어요. 경호실장 문태식과 부회장 배재민은 지금 즉시 직위 해제한다. 배 회장의 선언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강시윤에 대한 모든 고소는 취하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진행한다. 시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끝났어요. 정말 끝난 거예요. 회의실을 나서는 재민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시윤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부회장님. 재민이 멈췄어요. 지금 심장 소리가 처음 만났을 때랑 다르네요. 시윤이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그땐 느긋하고 여유로웠는데
지금은 아주 시끄럽고 불안하게 뛰고 있어요. 재민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요.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회의실을 빠져나갔죠. 한때 성원그룹의 후계자였던 남자. 이제는 모든 걸 잃은 사람이었어요. 문태식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나갔어요. 밖으로 나온 시윤이에게 배 회장이 다가왔어요. 시윤아. 네, 회장님. 고생했다. 배 회장이 시윤이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시윤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배 회장이 빙그레 웃었어요. 그럼 당분간 내 곁에 있어라. 내 귀가 필요하거든. 시윤이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래. 학교도 다녀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일단 별장에서 지내면서 천천히 생각해보자. 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다. 배 회장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난 내 아들한테 당하고도 몰랐을 거야. 시윤이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죠. 구두통을 손에 쥐고 걸어가는 시윤이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길 위에 구두 닦기 소년. 그 소년의 귀가 거대한 그룹의 판을 뒤집었어요. 세상은 때로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나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보육원에서 쫓겨나고 아무 죄도 없이 누명까지 써야 했던 17살 시윤이 그래도 끝까지 도망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켜낸 이야기였어요. 시윤이에겐 남들보다 예민한 귀가 있었지만 진짜 힘은 끝까지 버텨보겠다고 마음먹은 그 선택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하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오잖아요. 그럴 때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요.